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이 언론이 제일 문제야 진짜. 근데 대한민국 와 최고의 언론 관계자 세 분이 한 자리에 네. 모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사건이야. 사건이야. 매불쇼만 할 수 있는 거야. 아, 대단한 사건입니다. 네. 지금 만나러 가죠. 언론. 자, 그럼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KBS 기자 출신인데요. 지금은 이제 밖에 나왔죠. 나와서 또 나름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최경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보 분석자 최경영입니다. 네. 바꿨어요? 아니, 이름을 바꿨어요. 아, 바꿨어요? 네. 정보 분석자? 아니 뭐 기자 저널리스트 계속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네. 조금 더 몸을 가볍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벌처럼 날아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것이. 나비처럼 쏘면은 그거는 쏘는 것도 아니죠. 아이, 예, 그래서 정보 분석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요. 네. JTBC 기자였다가 거기에서 나와서 지금은 뉴스타파에 있고요. 조만간 이제 구속될 것 같아요. 봉지욱 기자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뉴스타파 봉지입니다. 이분은 진짜 따뜻하게 대해줘야 돼. 뉴스에서 봤어. 아, 얼마 전에 그 소환되던데. 네. 그 자세한 이야기 저희가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진짜 대단한 분이야. 이분은 아마 이제 이 두 분에 비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분은 백상예술대상에 빛나는 네.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1을 만든 사람이야. 기자인데 네. 그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네. 정말 능력이 뛰어난데요. 네. 정말 KBS의 모든 전 직원들이 다 싫어해. 정말 난 한 명도 못 봤어. 이 사람을 좋아하는 아니, 사람을. 왜 싫어하는데요? 정말 인격이 별로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의 능력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어. 이분도 결국 그래서 KBS를 나왔어요. 김대영 전 KBS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대영입니다. 아, 저는 초보 유튜버입니다. 네. 초보 유튜버. 제가 정확하게 평가했죠. 아, 억울한 거 하나도 저 없죠. 좋아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없어. 꽤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거 최경영 아니, 기자분 이야기해 난 보세요. 좋아하지. 네, 왜냐면 둘 다 같이 욕 먹거든. 나는 후배로서 김대영 기자 좋아해요. 그리고 능력을 아주 능력은 진짜 네, 기가 높게 막힌 사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제1을 만들었는데 뭐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었잖아. 네. 근데 거기에서 최경영, 최경영. 그다음에 정준이. 정준이는 우리나라에 사는지도 몰랐어. 진짜. 그리고 강유정 이번에 당선된 당선된 분이야. 분. 이분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지도 몰랐어. 그리고 최욱. 이런 사람들을 팀으로 만들어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1을 만들었고 백상예술대상을 받게 한 주인공이야 이 사람이. 네.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데도 KBS에서 인정을 못 받고 욕을 자, 먹어. 최용님을 왜 섭외했어요 그때 당시에? 최욱 씨는 사실 그 전에 제가 섭외를 했었어요. 네. 제가 2017년 대선 때 디지털 뉴스 팀장이었는데 그때 제가 선거방송 기획단 소속은 아니고 모바일 콘텐츠를 제작하는 쪽이었는데 그때 모바일 개표 방송을 처음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최욱 씨가 그때 MC로 정영진 씨랑 같이 캐스팅을 해서 그랬어요? 모바일 기억 안 나세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미디어 비평이 KBS가 이제 우리 최경영 선배도 그 전에 근무를 했었고 저도 근무를 했었지만 대단한 미디어 포커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2004년도에 론칭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의미는 있고 상당히 내용은 실속이 있었으나 대중적으로는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가 없었는데 저한테 이제 가서 제가 이제 디지털 뉴스 크랩 팀장이었는데 가서 이제 새로운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회사에서 요구를 했는데 제가 한 7주 만에 만들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와, 대단한 그런데 사람이야. 좀 재미있게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미디어 비평은 기본적으로 딱딱할 수밖에 없는데 네. 최욱 씨를 넣으면 재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판단해서 최욱 씨한테 섭외를 했죠. 대단. 적중했습니다. 신의 한 수였지. 적중했어요. 최욱 아니었으면 그거 그냥 미디어 포커스야. 근데 이제 최욱 씨가 거기서 이제 뜨니까 네. 더 라이브에서 사실 김재동을 데려와서 했거든요. 잘 안 됐어요. 그런 근데.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최욱 씨가 그걸 바통을 물려받아서 더 라이브 난리 났지. 네, 한 네,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분이
KBS 선거 방송 네. 이 사람이 단장이었어요. 근데 선거 방송이라 하면 각 방송사에 정말 그 명운이 걸린 일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 항상 1등을 했어. 이 사람이 해서. 근데 이번에는 이제 MBC가 압도적 1등을 맞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가자마자 네.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간단하게 그걸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했더라. 그래서 내가 섭외했어 오늘. 딱 그거 보고 야, 이 사람 오늘 한번 불러야겠다. 뭐라고 했냐면 네. 국민의힘은 유권자에 의해 심판받았고 KBS는 시청자에 의해 심판받았다. 와, 그거 좋더라.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좋았어요. 예.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좀 모셔봤습니다. 네. KBS가 지금 아주 망가지고 있잖아요. KBS에서 욕 더 먹게 생겼어요 지금 제가 이런 말해서. 아니 근데 계속 욕을 했기 때문에 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가장 다급한 봉지욱 기자님. 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뭐 할 얘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그 유언처럼. 어떻게?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할 걸로 봤는데 네. 안 하네요. 안 아니, 그러니까- 하는 이유는 예. 근데 지난달 제가 이제 선거 앞두고 조사를 받았는데 제가 오후 4시에 나왔습니다. 아, 검찰에서요? 네, 아침 10시에 들어가서 아침 4시에 10시. 나왔는데 금방 나왔네. 출입 기자들이 전화가 와서 이제 밤에 갖고 이제 다음 날 전화가 와서 4시에 나왔다 그러니까 새벽 4시에 나온 줄 알고. 금방 나왔어. 그러니까 오후 4시에 나왔다. 네. 그러니까 다들 놀라는 거죠. 참고인으로만 가도 대부분 오후 10시, 11시에 나와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분위기는 이 검사도 별로 수사하기 싫구나. 아,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네. 없는 사실을 만들려면 굉장한 품이 들고 그건 사실 조작 수사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만약에 제가 검사여도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부역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조사받은 곳이 옛날로 치면 대검 중수부, 지금으로 치면 특수부, 지금의 명칭은 반부패 수사부인데 무서워. 제가 받은 느낌은 사실은 없잖아요. 그런 실체가. 뭐 대해서 자, 제가 이거 모르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네. 간단하게 좀 네. 정리를 하고 들어갈게요. 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내 생각에 네. 김건희 여사 특검이 아니고 아마도 50억 특검 관련된 거 아니겠느냐. 그 중에서도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이것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항상 해왔는데요. 이 관련해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봉지욱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보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라고 해가지고 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죠. 하여튼 뭐 제가 명예훼손을 했다는 건 검찰로서는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특별히 준비를 한 건 없습니다. 그냥 저는 왜냐하면 뉴스타파에 와서도 대장동 검찰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이 수사 음화 의혹에 대한 증거들을 계속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70개 했더라고요. 기사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저는 사실상 뭐 특별한 그 수사 준비를 하지 않고 갔는데 문제는 그런 사실이 없잖아요. 제가 대선 개입을 했다거나 여론 조작을 했다거나 특히나 그때 당시는 전 JTBC에 있었고 뉴스타파는 또 김만배 그 녹취록을 보도를 했어요. 그랬죠. 같이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 JTBC에 있던 저와 네. 뉴스타파는 아무런 연관 전혀 우리가 없죠, 없잖아요. 관련성이. 근데 압수수색 영장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같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부터 좀 이상했는데 역시나 이제 제가 갔을 때 봤을 때는 그냥 제 순전한 제 생각입니다. 발 빼고 싶구나. 왜냐하면 언뜻 봤을 때는 되게 그럴 듯하거든요. 제가 검사였어도 신앙님한테 김만배가 1억 6,500만 원 줬어? 그건 뉴스타파 보도. 그리고 그때 JTBC 있던 애가 뉴스타파의 기자가 돼 있네. 이것들 다 짜고 친 거 아니야? 민주당이랑 짜고 이재명 당선시키려고? 네. 그럴싸했으나 막상 들어갔을 때 증거가 없으니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때 충분히 뭐 양심 있는 검사도 있고 제가 저를 조사한 검사분은 제가 봤을 때 되게 합리적이고 양심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어서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준비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고 오후 4시에 나왔죠.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쉽기는 하죠. 아쉽기는 왜냐하면 이제 저는 검찰에서 증언 거부, 진술 거부를 했습니다. 진술서를 이제 써갔어요. 20장을 냈고 당신들이 원할 것 같은 진술은 제가 여기 다 담았는데 네. 혹시나 다른 질문에 대해서 여기 담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이미 결론을 내고 수사하잖아요.
허위 인터뷰 의혹이 아니라 이 사건 처음에 언론 보도할 때도 보면 허위 인터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근데 언론에서도요 그걸 단정 지어버려요. 그러니까요. 검찰이 그렇게 설명을 하면 언론이 아 그래요 하고 의혹을 떼버립니다. 그걸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랬다가 분위기가 최근에 바뀌었잖아요. 아 바뀌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진동 뉴스버스 기자가 네. 그 자신의 폰이 통째로 검찰이 디지털 디넷에 네. 저장이 돼 있다는 것. 아, 그 큰 건입니다. 불법 압수수색에 대한 그 뭐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나오고 저에 대해서도 굉장한 좀 불법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언론 보도에 나오니까 갑자기 이제 일부 언론 한겨레 신문에서 윤석열 검증 보도로 바꿔요. 이 사건의 이름을. 허위 인터뷰 의혹 뭐 허위 김만배 허위 인터뷰에서 네. 지금은 윤석열 검증 보도 사건 이렇게 된 거죠. 예, 이런 언론의 흐름만 봐도 아 이 사건의 성격이 바뀌고 있고 네. 이번 총선 결과도 제가 볼 때는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기자님이 수사받고 있는 그 보도는 JTBC에 있었을 때 보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뉴스타파로 옮겨가고 나서 이게 막 어지럽게 되고 네. 검찰이 막 수사하고 막 그 방심위에서 막 때리고 막 이럴 때 네. JTBC가 그거를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도 일단 의아하고 그리고 JTBC 같은 경우에는 검증 보도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후속 보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보도들은 그러면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JTBC에서 9월 6일에 사과 방송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전날에 그 뭐 국회에서 장제원 뭐 이동관이 해가지고 뉴스타파는 뭐 국기문란 매체고 중대범죄자고 없애야 될 매체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당과 그리고 대통령실이 또 이 사건에 대해서 국기문란이라고 규정을 해요. 네. 그러고 나서 JTBC가 사과 방송을 하고 그렇죠. 9월 7일에 서울중앙지검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발족을 합니다. 와. 그러니까 하루 제가 볼 때는 계획이 돼 있었다는 게 저의 판단이었고 네. 제가 또 이제 중앙지검 가서 그 말을 한 것 때문에 JTBC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서초경찰서 또 수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받았는데 그 한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 뉴스타파 와서 또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5개 사건에 대한 아유.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유.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중앙지검 사건은. 근데 그런 상황인데 왜 안 나오냐? 저도 궁금한 거 왜 안 냅니까? 지금 7개월이 됐는데 JTBC는 중간 보고서라는 걸로 해서 봉지욱이 혼자 다 했다. 우린 몰랐다. 이게 이제 주제였어요. 네. 그리고 최종 결과 보고서를 내겠다. 네. 그런데 검찰이 기소를 안 하니까 못 내고 있는 거죠. 검찰이 만약에 저를 기소를 안 하게 만약에 불기소한다면 어떤 일이 되겠어요? 그렇게 다 내놨는데 지금 서로 간의 눈치를 엄청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봉지욱 기자님 주장에 따르면 검찰과 JTBC가 서로 눈치 보기에 들어간 것 아니겠느냐? 제 생각엔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 10월 18일에 중간 보고서를 내놓고 네. 지금 5월 달이 다 돼가는데 최종 결과 보고서를 내지 않은 채 검찰도 저를 딱 한 번밖에 조사를 안 하고 아무도 기소를 안 했어요. 이 사건 관련해서.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니 최경영 기자님, 저 이것만 다루면 진짜 화가 나서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 프레임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는 조우영을 봐줬냐 안 봐줬냐. 부산저축은행 때 조우영이라는 브로커를 봐줬냐 안 봐줬냐. 검찰이 조우영이라는 브로커를 수사를 덮어줬냐 안 덮어줬냐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때 과장이었던 윤석열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거기에 힘을 미쳤냐 안 미쳤냐. 조우영은 어떻게 해서 들어갔느냐. 근데 그때 들어갈 때 박영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박영수는 변호사고. 그렇죠. 박영수 있었고 그때 당시 김홍일 지금 방통위원장이 예. 대검 중수부장. 그렇죠. 그리고 주임 검사는 윤석열 주임 검사였죠. 그리고 박영수는 조우영의 변호사.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어떤 점선이 연결이 돼서 그것과 관련해서 보도를 한 거는 뉴스타파나 JTBC뿐만이 아니고 한국일보를 비롯해서 모든 언론사들이 다 했어. 네. 그러니까 2021년 9월에 다 했는데 네. 그거를 어떤 특정 시점에 뉴스타파가 김만배의 입을 통해서 비슷한 내용을 들은 거야. 비슷한 내용을 들어서 방송을 하니까 이거를 프레임을 딱 전환시켜 버린 거지. 네. 실장님이 돈 받아서 민주당과 짜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말씀 안 하신 게 있잖아요. 1억 6,500과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1억 6,500 자 여기서 말하는 예. 말하는 1억 6,500은 예. 김만배하고 예. 그리고 신학님 기자하고 둘이 인터뷰를 했는데 네. 예.
거기에서 신앙님의 책을 혼맥도라고 하나요? 그렇죠. 예, 혼맥도를 김만배가 1억 6,500을 주고 산 그 그렇죠. 액수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검찰에서 그 이후에 총선 때 총선 막 이제 즈음해서 2월이나 3월에 더한 거를 터뜨릴 거다라고 뭐 12월 1월 기사들 보면 다 있습니다. 근데 전혀 없었고 지금도 뭐 몇 시간 받지도 않고 그냥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전혀 반대되는 증거가 검찰에서 발견이 됐죠. 어떤 정황 증거들이 제가 받았을 1억 때는 6,500과 관련된. 검찰이 네. 얘기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뭐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제가 이야기를 오늘 해주세요. 아마 처음 말씀드릴 그래? 텐데 이거 하기 네. 싫어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들었기 때문에 저도 꼭 이야기해야 돼요. 그 1억 네. 6,500만 원짜리 책이란 게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대한민국 그 뭐 재벌들의 혼맥도를 네. 본인 나름대로 10년 동안 정리를 한 거고 네. 그 혼맥도에 대한 파일이 뉴스타파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실제로 본 사람들은 일반 책이 아니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검찰이 신앙님 그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회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포렌식을 다 했어요. 이분이 아무것도 안 지웠어요. 네. 그러니까 포렌식을 한 3달을 한 거예요. 어. 이거 아마 최초일 겁니다. 포렌식을 3달. 어. 3달을 하니까 검찰이 지친 거예요. 네. 근데 뭐가 나왔나 보니까 이 혼맥도에 대해서 연합뉴스나 언론사가 살려고 한 거예요. 어? 오. 얼마에? 수억이죠. 아야, 씨 끝났네. 더 쇼킹한 것은 수억 원의 신앙님 전 저희 위원한테 사겠다고 했는데 신앙님 위원이 거기서 공을 하나 더 붙입니다. 이건 나 일생의 역작이라 나 그 돈 받고 못 판다. 오. 그 금액은 당연히 1억 6,500만 원보다 훨씬 많죠. 그 왜 보도 안 돼? 그렇게 보도를 안 흘려주니까요. 아 이거 왜 보도 안 돼? 그러면 이거 프레임 다 깨지지. 그렇죠. 그런 게 있고 실제로 또 어떤 아 중요한 얘기인데 왜 그렇게 안 중요한 것처럼 얘기해? 지금 중요한 얘기한 그게 또 건데. 있고 실제로 김만배한테만 뭐 1억 6천을 받고 판 게 아니라 다른 두 분한테도 제3자가 1억 두 분한테 돈을 받고 판 게 있어요. 얼마? 그건 1억 원 정도. 아, 1억 원 정도 받고 팔았는데도 그때 단서의 조건은 당신이 이거 소장하는 조건이고 외부에 이거를 발설하지 않는 조건.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간의 약속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은 쏙 빼고 김만배가 돈을 출연해서 대장동 그 수익금으로 언론재단을 만들고 신앙님을 뭐 위원장으로 앉히고 이사장으로 앉히고 하려고 했다. 그 대가로서 둘이 커피숍에서 나눈 얘기를 뉴스타파에 보도하게 했다는 건데 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실은 원래부터 말은 안 됐어요. 근데 그 말이 되려면 신앙님이 사실은 김만배한테 돈을 주면은 그 프레임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그런데 반대로 신앙님이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그 말 안 된다고 해봐야 뭐 프레임이 워낙 강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 반론을 못 했는데 지금 보니까 혼맥도 이거를 다른 언론사에서 더 비싼 돈을 주고 사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어머. 우리가 어떤 언론사에 인물 치면 나오잖아요. 와 이거 네. 중요한 그 거네. 인물 정보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키려고 언론사에서 구매 2곳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저 같은 이제 그냥 와, 이거 일반인들은 중요한데. 신문으로 봤을 때 혼맥도가 서점에도 있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검찰도 그걸 또 그게 기사로 나온 거잖아요. 네. 검찰 흘려준 거예요. 19,000원짜리 책이랑 비슷하다. 네. 근데 그 이상 진도가 나갈 수가 없죠. 왜냐면 자기들은 그걸 봤을 거 아닙니까? 아 그걸 봤으니까 이게 정보를. 법원에 간 판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책과 19,000원짜리 책과 이 책이 같니? 라고 하면 검사 바보 됩니다. 아 바보 되는 네. 정도의 수준입니까? 그렇죠. 야 아니 이 우리 기자 출신 아닙니까? 이거 이 정도면 속보 단독 정말 난리 나는 보도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근데 지금 현재 한국 언론의 지형이 그렇지 네. 않잖아요. 지금 언론이 유불리의 자사의 유불리의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 유불리에 따라서 철저하게 자사의 기준에 부합하는 유리한 것만 보도를 하거든요. 게다가 뭐 KBS 같은 경우에 정부에 불리할 것 같은 뉴스 뭐 이런 거는 전혀 지금 보도를 잘 안 하고 있잖아요.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최근까지 가장 시끄럽게 했던 뉴스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그 보도 나와줘야 되거든요. 1억 6천 이상의 가격으로 다른 언론사가 사려고 했다. 그러니까 아마 와 이거 큰 뉴스인데. 신학림 전 의원이나 저나 아니면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나 한상진 기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검찰 단계에서 우리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겠다. 진술하지 않겠다예요. 다만 법원에 가서 우리는 입증을 하고 증거를 제시하겠다.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이 제가 정말로 그 대선갭 여론조작 그 고의성과 왜곡을 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면 제가 처벌을 받겠다니까요. 법적 처벌 받고 제가 감옥에 갈 테니. 네. 근데 만약에 아니라 판사가 봤을 때도
봉지욱 기자나 뉴스타파가 이렇게 보도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다. 아마 대개 판결이 그렇게 나옵니다. 라고 하면 조우영 봐주기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신빙성 있다고 판사가 판시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그때? 아. 그러니까 제가 그 검찰청 들어갈 때 드린 말씀이 그럼 이 사건을 누가 기획했나부터 이것도 사실은 또 너무 특검 만능주의가 돼서 그런데 네. 전 되게 궁금해요. 이거 우연히 이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 일련의 과정을 어떤 하나의 어떤 흐름이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이거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당과 대통령실과 뭐 그러니까 정부하면 방통위와 방심위가 한 건데 총선을 앞두고 아까 그 물어보셨잖아요. 총선을 앞두고 총선 기획용이다라고 뭐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여기서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검찰이 발을 뺀 겁니다. 위험하니까. 검찰은. 근데 뺀 유일하게 지금 발 안 빼고 계신 분 한 분 계시죠? 누구예요? 유일인 방심위원장. 혼자 혼자 지금 발 안 빼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분위기 파악 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그 다른 언론사가 고가로 입수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됐어요, 기자님은? 저희가 직접 뭐 그러니까 같은 피의자잖아요. 피의자끼리 또 그 뭐 연락하고 그러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근데 하지만 이분이 만나는 분이 있고 저희가 또 만나는 어떤 교수님이랄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이 서로 얘기가 오갈 텐데 제일 억울한 건 신학림 전 위원장의 개스나 본인도 말씀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재판 가서 예, 하려고.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제일 잘 그런 알겠죠.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고 화가 나시겠어요. 네. 근데 좀 참고 있는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참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사실이다 이거죠. 네. 그 내용이 있었던 네. 거는. 그거 사실 아니면 우리는 지금 이 카메라고 뭐고 다 부족입니다 지금. 네. 사실이다 이거죠 그거는. 같이 가시죠. 네. 그 출처가 좀 궁금한데 그 어디서 들었는지 어찌됐든 뭐 전에 들었다. 기자한테 출처를 물어보는 건 사실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전에 아무래도 들었다 정도? 검찰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검사가 요 보도한 거 이거 남욱의 피의자 신문 줘서 검찰 수사 기록인데 어디서 받으셨어요? 자기가 물어보고 나면서도 자기가 좀 멋쩍어해요. 물어봐야 뭐 쓸데없는 질문이다. 네. 알겠습니다. 기자님 이거 좀 많이 좀 집중해 줘요. 저는 최경영 TV에서 몇 번 말했어. 말했어? 몇 번 말했는데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봉지욱 기자가 직접 말하는 게 낫고 네. 그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학님 선배가 직접 말씀하시는 게 낫는데 제가 그 김만배 관련해서 그렇게 김만배 신학님 1억 6,500 저도 굉장히 비판했었거든요. 네. 이 뭐 하는 거냐? 신학님 선배에 관해서 굉장히 비판했어. 비판 많이 했어. 네, 이게 말도 안 된다. 신학님은 지구를 떠나거라까지 했지 형이.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안 했는데 네. 하여간 이런 상황이면 관련되는 언론사가 중앙 언론사가 두 곳이나 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한 문자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검찰 포렌식에서 그게 밝혀진 거야. 그러니까 검찰이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야. 이게 반대 증거가 나오니까 사건 자체가 기각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논리 자체가 안 되잖아. 다 그러면 깨지죠. 다 깨져. 그러면 처음부터 이걸 기획한 쪽의 논리가 굉장히 무리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무리했던 그 사건을 누가 끌고 왔냐? 극우단체 일베들이 그 KBS 앞에서 장사진 치면서 조합 부리고 그랬었죠. 그거를 옆에서 국민의힘이 옆에서 이렇게 막 도와줬죠. 그리고 그 사람들 일부 인재 영입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 그 KBS도 같이 도와줬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의 일부가 또 방심위원 됐죠. 선거 방심위원 됐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서 또 이상한 공정성의 잣대를 가지고 김건희 여사라고 안 불렀으니까 뭐 네. 공정성이 문제가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모든 뒤에는 누가 있냐?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이미 그 대선 후보 때부터 언론 노조, 민노총, 민주당, 세력 다 짰다라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늘상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근데 그 주장을 누가 다시 했냐? 안 되니까 KBS랑 MBC 장악이 잘 안 되니까 네. 권성동을 비롯한 친윤 세력이 2021년 봄부터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2022년 봄부터 그래가지고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쭉 가지고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역공작에 호되게 당한 것이다. 네. 예. 이거는 이제 슬슬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봉지욱 기자님.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언론의 지형이 많이 변했던 게 저도 JTBC라는 레거시 기성 미디어에 있었지만 사람들이 뉴스를 보니까 유튜브로 이제 다 소비를 하더라고요. 네. 상당 우리나라가 굉장히 또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지상파 라디오에서는 저를 부르지 않죠. 네. 피의자라고 부르면 또 방심위에서 심의 제재 받을 거예요. 근데 네. 어찌 됐든 이 뭐 이렇게 팟빵을 비롯한 유튜브 매체, 최경영 TV를 비롯한 이런 곳에 나가서 네. 저희가 말을 할 수 있고 또 이거를 들으신 분은 아 쟤네가 좀 이상한데? 쟤네가 얘네한테 가짜라고 그러는데 얘 얘기 들어보니까 쟤네가 가짜인데?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증거틀을 저희가 좀 제시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이 사건의 본질, 맞아. 그들이 원하는 그 프레임을 완전히 깰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나왔다는 거, 이거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만하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거 정말 법원에 가서 다투면 정말 그 최상병 특검급 이상의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네. 봐요. 왜냐하면 판사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검사가 감춘 거를 판사는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야 이거 보니까 얘 말이 맞는데 이렇게 되면 난리 나는 난리 거죠. 납니다. 이거 큰 건입니다, 진짜. 네, 봉지욱 기자가 대한민국 중심에 서 있다는 거, 네. 이건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대영 기자님, 네. KBS가 왜 이번에 시청자에 의해 심판받았는지,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한번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2020년 총선 개표 방송 시청률이 KBS가 MBC, SBS를 압도했거든요. 와.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자료를 다시 한번 꺼내봤는데 네. 이게 AC 닐슨 자료인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네. 압도적 1위 해놓고 2위 MBC의 2배 이렇게 써놨어요. 와, 진짜 압도적이네. 네, 지금 표 보이시죠? 네. 압도적 1위인데 KBS가 압도적 1위 이번에 했습니다. 2020년. 네이버에서 4월 10일 시청률을 보면 1위부터 3위까지가 다 MBC 개표 방송이에요. 아. KBS는 10위에 있습니다. 숫자가 5점대 대 10점대, 11점대예요. 4년 사이에 예, 그러니까 그 2020년 총선 때 KBS가 더블 스코어로 압도적 1위를 아이고. 했는데 4년 만에 MBC가 더블 스코어로 이겼단 말이에요. 아이고. 근데 한 그 방송사의 경쟁력이 4년 만에 그렇게 추락할 수 없거든요. 그럼 이건- 바뀐 건 리더십밖에 없어요. 그럼 이건 따따블 후퇴한 거야.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MBC가 압승을 한 거는 물론 MBC 선거방송 기획단이 잘했어요. 유시민 이사장도 섭외를 하고 우리 최욱 씨도 캐스팅하고 매우 잘했는데 그 전에 따지고 보면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하고 김기중 이사를 방통위에서 해임을 했는데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서 복귀를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걸 인용이 안 됐으면 KBS처럼 해임이 됐으면 안영준 사장이 교체됐겠죠. MBC도. 그러면 이번에 MBC 개표 방송도 볼만했을 겁니다. 그럼 망가졌을 KBS하고 경쟁을 했겠죠. 누가 더 못하나 이런 경쟁을 했겠죠. 그럼 SBS가 어부지리로 1등을 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김재철 시절, 김장겸 시절에 MBC 선거 방송이 어땠는지 아마 잊어버리신 분도 있을 텐데 네. 처참했습니다. 처참했어요. 선거 방송이. 근데 이런 측면이 있어요. 와. MBC를 만약에 못 지켜냈으면 못 지킨 게 아니고 운이 좋았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켜낸 게 아니고 운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파도 그렇고 어떤 이슈가 됐었을 때 중요한 포인트에서 단독을 누가 했냐라고 하면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는 완전히 MBC가 자꾸 그냥 쭉 끌고 가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하고 대파 사건이 이번 선거를 좌지우지했다라고 보면 이종섭 대사가 되기 전부터 출국 금지가 됐다라는 그 사실을 보도한 MBC 그리고 계속 끝까지 따라가서 호주까지 붙었던 MBC가 없었다면 네. 근데 KBS는 이제 그렇게 하지를 못했으니까 그런 게 없었다면 만약에 선거 결과도 이렇게 나왔을까? 그런 생각은 충분히 들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네. 예. 지금 개표 방송 이야기하는데 약간 맥락과 안 맞는 아니, 얘기를 비슷한 했어요. 이야기야. 예, 좀 안 맞는 얘기였어요. 네, 선거 방송 기획 단장 출신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거기서 잘렸다고. 계속해 주시죠. 네. 네. 그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네. 이번에 그 4년 전에 KBS 개표 방송에 출연했던 유시민, 정준희, 최욱 이 세 분이 전부 MBC 개표 방송에 나갔다. 그래요? 근데 이 세 분은 경쟁력을 다 인정받은 분들이에요. 유심은 진보 측의 대표적 논객이죠. 최욱 씨 진행자로서 능력이 출중한 분이죠. 정준희 교수도 KBS가 발굴해서 키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4년 뒤에 다 MBC에 출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KBS는 출연자의 면면에서 논평을 하는 출연자의 면면에서도 MBC한테 좀 밀렸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 개표 방송 보면 터치 스크린이라든지 상황판이라든지 이런 프레젠트해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번에 KBS를 보면 4년 전하고 거의 똑같아요. 똑같아. 똑같은데
진행자, 출연자만 다 바뀌었어요. 기자들이. 그러니까 베테랑 기자들은 다 배제가 배제됐고. 됐거나 이미 퇴사를 했거나 그러고 그러니까 그건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기자들이 다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KBS는 4년전과 비교해서 기술력은 똑같아. 뭐 한치의 발전도 없어. 네. 근데 기자들은 경력이 좀 떨어지는 기자들로 채웠어. 그리고 농객이나 출연자들은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로 채웠어. 네. 망했어. 네네. 그리고 제가 뭐 얼핏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네. 떠났기 때문에 뭐 상세한 사정은 모릅니다만 이 아까 제가 시청자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죠. 그러면 시청자의 마음과 눈을 사로잡기 위해서 뭔가 공을 많이 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신경 쓰고 공을 들인 게 아니라 네. 오로지 윗분만 봤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러니까 시청자는 안중에 없었다는 거예요. 시청자가 안중에 있으면 그렇게 안 하죠. 아 목표 설정 자체가 예, 목표 설정 자체가 누구 눈에 누가 경로하지 않는 방송을 만드는 거죠. 아 근데 그게 개표 방송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나요? 아니 할 수 있죠. 왜 아, 그런 못해요? 게 있어요? 네, 그럼요. 어. 그 사장이 보도 본부장이 음. 출연자 결정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시청자를 향한 개표 방송과 네. 윗분을 위한 개표 방송 그게 이제 기획 단계에서 달라지는 게 있냐 이겁니다. 달라지는 게 있죠. 이를테면 유시민 이사장 같은 사람 출연을 시키면 아.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겠죠. 네. 어. 그다음에 거기에 KBS 안에서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좌파나 뭐 언론 아. 노조에 소속돼 있는 기자라고 찍히면 그런 분들이 나가면 또 불편해하는 또 회사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배제하고 나면 할 게 없구나. 네. 아.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개표 방송에서 MBC를 압도적으로 제압해 보겠다 이런 목표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아무리 그래도 KBS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이고 원래 기존에 언제나 그냥 고정값으로 틀어놓는 시청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너무나도 큰 이벤트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KBS가 먹을 수 있는 파이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런데 결과를 봤더니 처참해. 10이요. 근데 이거를 좀 보셔야 돼요. KBS하고 MBC의 리더십이 서로 반대 방향이었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이를테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는 보수 측에서 이제 그 신뢰하는 분이 양쪽의 사장이었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이번처럼 스플릿돼 있잖아요. 지금 MBC는 교체하려다 실패했고 KBS는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스플릿된 상황에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 같은 대형 이벤트를 중계하니까 갈린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한 방향에서 승부를 벌인 거예요. 이를테면 지난 4년 전 선거는 KBS는 양승동 사장, MBC는 박성재 사장 체제에서 진검승부를 펼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진보적 시청자가 많이 봤느냐 안 봤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누가 더 개표 방송을 경쟁력 있게 만들었느냐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승부가 아니었던 거죠. 애초부터. 그럼 시청자는 관성에 의한 시청을 한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오만한 생각이네. 제가 이번에 개표 방송 돌려가면서 봤는데 네. 그 제가 2020년 총선 이제 선거 방송 기획단장 할 때 제가 내세웠던 슬로건이 있어요. 게임 체인저를 하겠다. 선거 방송에. SBS가 2010년 지방선거부터 선거 방송에 예능적 요소를 엄청나게 맞아. 넣었거든요. 네. 그걸 다 따라갔어요, 줄줄이. 네. 그래서 뭐 전부 영화 친구 나오고 반지의 제왕 나오고 맞아, KBS도 맞아. 뭐 전국 노래자랑 나오고 다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그 이제 그런 거 갖고 예능적 요소로 선거 방송 꽉 채우고 분석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걸 뒷받침할 데이터도 없어요. SBS는 2016년 총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토크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2020년 KBS 선거방송 기획단장 할 때 토크가 분석이 데이터가 중심이 되고 분석이 중심이 되는 내실 있는 선거방송을 하고 예능적 요소는 다 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도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장표 담당하는 후배 기자가 저를 찾아와서 제발 씨름의 희열 한 개만 넣자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다고 그것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항상 이분이 그래. 꺼져 이씨. 그래서 인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2020년 총선 개표 방송에 그런 요소를 일절 배제하고 정치합시다라는 프로그램을 론칭을 해서 계속 여론조사를 해서 데이터하고 전망과 예측과 분석을 빌드업 해왔거든요. 그래서 당일날 막 터트리는 그런 선거 방송을 했는데 이번에 MBC가 보면 예능적 요소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 MBC가 레이싱카로 하는 그 박진감 넘치는 격전지와 역전지 소개하는 걸 계속 돌리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게 저는 굉장히 MBC가 이번에 잘한 기획이고 근데 유시민하고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회
그 서로 간의 설전이 굉장히 팽팽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거기에? 그리고 최욱 씨가 진행한 코는 재미있었고 네. 그런 삼박자를 이번에 MBC가 저는 다 갖췄다고 보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MBC는 유심리 이사장한테 제가 이제 4월 10일에 카톡을 보냈습니다. 어제 밤늦게 새벽까지 하셨잖아요. 새벽까지 선거방송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4년 전에 KBS 나와서 제가 압도적 1등을 했는데 그때 기억이 났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할 거 없다. 나는 그때 KBS 기획이 1등 기획이라서 거기 간 거고 이번에는 MBC가 1등 기획으로 거기 갔다. 그러면서 가서 하신 말씀이 4년 전 KBS를 업그레이드 해보자라고 하셨대요. 근데 MBC는 저는 4년 전 KBS를 업그레이드 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세트가 4년 전보다 훨씬 발전했죠. 4년 동안 기술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잘 반영돼 있고 그 다음에 표현 방식이라든지 장표 전달 방식도 4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의 해설은 뭐 네. 계속해서 날카로운 논평을 계속했고요. 네. 그런데 비해서 KBS는 오히려 랩 배틀 같은 걸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예? 뭐라고요? 랩 배틀. 그게 뭐죠? AI가 만드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안철수 이광재가 나와서 AI가 만든 안철수 이광재가 나와서 서로 랩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근데 그 예능적 요소를 도입한다고 한 거죠, 그게.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재미가 없죠. 당연히 진짜 래퍼도 아니고 AI가 하는 래퍼를 누가 흐름 지금 끊는 거 결과가 어떤지 개표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는데 그거 안 보여주고 나와서 가짜 랩을 하고 있으니까 채널이 돌아가지 않겠어요? 재미없지 흐름 그러니까 깨지지. 저는 그 시청자 중에 돌려가면서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MBC 한번 가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KBS에 가면 뭐야 지금 랩 배틀을 하고 있어. 지금 궁금한 거 안 보여주고 저로 가는 거죠. 그리고 KBS 논평은 좀 지루했어요. 근데 MBC는 유시민 이사장하고 김진전 논설이 팽팽하게 긴장감 넘치는 그 토론을 하니까 설전을 벌이니까 또 한번 듣게 되면 계속 듣게 되잖아요. 그럼 KBS는 그 유시민, 김진처럼 누가 나와서 어떤 분석을 한 거예요? 여러 명이 나왔는데요. 네. 이 사람도 나오고 여러 명이 나왔는데 이제 박성민 그 컨설팅 네네네. 대표는 이번에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거물급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박형준 부산시장하고 김관영 전북지사를 여야 대표 주자로 캐스팅을 했는데 근데 김관영 전북지사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국적 인지도가 전국적 좀 인지도를 떨어지죠. 갖고 있는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논객도 아니시고 네. 그리고 황운하 뭐 국회의원도 이번에 나왔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명이 불러서 나왔는데 네. 그렇게 흡인력 있고 인지도 있고 전달력 있는 패널들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경쟁력에서 KBS가 MBC한테 밀렸는데 저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KBS가 이번에 시청자만 바라보고 개표 방송에서 4년 전 압도적 1위를 이어갈 그런 의지가 있었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없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이번에 여실히 드러낸 욕 안 얻어먹고 적당한 선거 방송을 해야 되겠다. 그럼 만족하고 있겠군요, 아니, KBS는. 그리고 용산에서 삑하면 경로했다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로가 내려오는 거예요. 용산에서 경로하면 KBS 리더십이 경로하고 KBS 리더십이 경로하면 그게 다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의식해서 선거 방송을 하니까 진짜 시청자를 바라보는 선거 방송을 못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KBS는 지금 만족하고 있대요? 전에 들은 거 있어요? KBS 사보를 보면 원래 선거 방송 나면 압도적 1위에서 엄청 자기 자랑하는데 네. 이번 주 사보에 그런 이야기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MBC에서는요? MBC 난리 났죠, 지금.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MBC가 KBS를 그렇게 이겨본 적이 없어요. 아니, 좀 난리 더 났어. 얘기해 주세요, 최용님. 아니야 지금 난리 아이. 났어. MBC는 지금 축제야. 지금 축제라고 MBC는. 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MBC 선거방송 기획단이 잘한 것도 있지만 법원이 잘해서 이번에 MBC가 잘한 겁니다. 법원에서 그때 가처분을 인용해주지 않았으면 네. 사장 바뀌었을 거고 KBS하고 비슷한 수준의 경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사장이 진짜 중요하네. 어디서든지 리더십이 중요한 거죠. 네. 그 4년 만에 어떻게 따따블로 패? 지금 말한 것 중에 여러 가지 힌트가 있는데 저는 그 당일날만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네네. 김대영 단장 이야기한 것처럼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MBC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 말씀대로 4년 전에 했던 기획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MBC가 해왔고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뭐 장슬기 전문 기자랄지 이런 MBC의 기자들이 주도를 해서 서울대랑 같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론엠이 인터넷에서 계속 들어가게 만들었단 말이지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익숙해지는 거야 이 인터넷 환경에. 그러니까 유튜브가 한쪽에서는 15만 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10,000명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처음에 보니까 15만 대 1만이더라고. 그러니까 15대 1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그 전부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MBC가 데이터나 이런 거를 충실히 한두 달 동안 제공을 해왔고 이거를 계속 먹은 거예요. 소비자들이 계속 먹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가지. 유튜브에서는 당연히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시청률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으로도 문제인데 왜 그러면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은 KBS를 가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상하잖아. 근데 보수층 이것도 KBS가 어떤 공영방송으로서 확장을 하려면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를 다 아우르는 정말 객관적이고 포용적인 그런 스탠스로 가지 않으면 KBS는 망하는구나. 네. 이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면 그냥 종편을 가지. 그게 훨씬 더 화끈하고 막 세게 밀어주고 그다음에 본인들 좋아하는 패널들 많이 나오거든. 근데 네. KBS 같은 경우는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을 패널로 해야 네. 그래야 윗사람도 기분 나쁘지 않고 에이. 그리고 본인도 계속 자리를 지킬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네. 대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두 가지를 다 놓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제일 궁금한 거는 지금 KBS는 지금 현재 망하고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느냐? 있죠? KBS 그 있어요? 그럼요. KBS 사장님도 KBS 사장님은 거기 관심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한 번 왔다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내 질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죠. 그분이 무슨 관심이 그럼 있겠어요? 뭐야? 그럼 KBS가 너무 소중한 자산인데 다 망가지고 아니 있는데. 근데 애초에 네. 박민 사장을 보낼 때 KBS를 살리라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왔던 이야기가 KBS, EBS, 아리랑 TV, KTV 다 합쳐갖고 보나마나 아무도 안 보는 방송을 만들려는 빅플랜을 갖고 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수신료도 지금 뭐 분리징수한다고 뭐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만. 배임 아닙니까? 배임. 그러니까 그러면. KBS를 무력화시키고 그러면 뭐가 되죠? KBS, MBC가 무력화되거나 존재감이 없어지면 태생적으로 보수 편을 드는 언론이 득세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YTN도 유진기업에 넘어가고 네. 그럼 조중동, 매경, 한경, YTN 다 넘어가면 한국의 언론 지형이 KBS는 보수가 집권했을 때 KBS, MBC는 보수가 됐지만 또 진보가 집권하면 또 진보가 되잖아요. 네. 아예 그런 싹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 배임이죠. 저는 이게 사실 유권자들이 지금 아까 방심위 이야기도 하셨는데 뭐 일기예보 1 갖고 지금 제재를 하고 네. 날리면 갖고 제재를 하고 날리면 뭐 4번 했습니다. 제재. 뭐 여사를 안 붙였다고 제재하고 네, SBS 받았죠. 지금 유일임 그 방심 위원장이 앞장서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하는 유튜브 악마팀장 TV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항의하는 걸 입틀막을 했잖아요. 경호원이. 네. 그때 윤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그거 하지 마라. 그거 말하게 놔둬라. 그렇으면 인기가 얼마나 올라갈 것 같습니까? 근데 그 입틀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입틀막 하면 와서 칭찬해 주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그럼요. 만약에 뭐 불호령이 떨어져 보세요. 그다음에 입틀막 할 수 있나? 앞으로 절대 그런 짓 하지만 못 하죠. 유일인 방심위원장 지금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무리하게 하면 안 돼. 이런 말 들었으면 저렇게 하겠어요? 잘하네 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다 있거든요, 지금. 네. KBS를 망가뜨린 데 대한 국민의 판단. 방심위를 저렇게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판단이 총선의 표로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실 말씀 다 했죠? 끝내기 전에 한마디만 해야 돼. 그만해. 예, 그 말만 해야 되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봉지욱 기자 봉지욱. 기자 보도 관련해서 네. 저도 인용 보도했다고 오프닝했다고 고발당했었거든. KBS에 계실 KBS에 때. 있을 때 9월인가 10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4월이죠. 네. 6개월이 지났는데 경찰에서 좀 조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 아직 조사를 못 받았어. 아닌데 그 인용 보도했다고 그게 하는 게 말이 야, 되는 나라입니까? 그때 당시에 아이고. 고발했다라고 전 신문에서 다 나왔잖아요. KBS, MBC에 뭐 진행자들 다 고발 당하고 네. 뭐 이랬다. 근데 조사를 안 해. 6개월이 지났는데 네. 이건 뭐야? 알겠습니다. 잠깐만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방송통신위원회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헷갈리잖아요. 네, 헷갈려요. 헷갈린데 방송통신위원장은 그 윤석열 주인공사 모셨던 대검 중수부장 검사 출신 그분이 하고 계시고 김홍일. 심의 우리가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했던 거를 뭐 심의 이 기사는 또 많아요. 네. 심의 제재를 의결했다. 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작년 12월 25일에 저희 뉴스타파가 유일인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 민원 의혹을 최초 보도했고 네. 같은 날 저녁에 MBC도 같이 보도를 했고 네. 두 매체가 보도를 엄청 했습니다. 네.
저의 상식이라면 저도 나름대로 기자를 한 15년 이상 했는데 이 정도 보도가 되면 사퇴하거나 잘려야 돼요. 그렇지.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맞아. 이 사람 왜 당신 왜 가족 민원하고 청부 민원했어? 일단 당신 이거 물러나라고 말한 야권의 방심위원을 윤 대통령이 2명을 잘라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죠 법원이 이거 자른 거 잘못됐어. 네, 다시 돌아왔죠. 가처분을 받아들이거든요. 저는 되게 이번에 놀란 게 뭐냐면 계속 이 기사가 나오는데 총선 딱 끝나고 4월 12일에 유일하게 방심위에서 그러니까 선거방송심의에서 채널 A가 여당의 편을 너무 들었다 패널이 여당의 편을 너무 들었다라고 채널 A를 중징계하는 게 처음 나온 거예요. 선거 끝나고. 네, 선거 끝나고 다음 날. 네. 근데 제가 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언론 뭐 저희 뉴스타파 크지도 않은 매체고 MBC 같은 또 큰 매체는 이 한 가지 이슈를 계속 못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 5개월째 그걸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네. 유일인 방심위원장이 지금 저 자리에 저렇게 앉아 있는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건 우리나라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최욱 앵커 네. 좀 신경을 써주시고 신경 썼습니다. 이 자리에 네. 방심위 그 노동조합 지금 지금 고발당해갖고 경찰에 압수수색받고 수사받고 있는 노동조합 방심위 그 구성원들도 좀 부르셔서 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나 사소 고생을 하나 네. 이런 말씀 좀 들어봐 주셨으면 죄송해요. 지금 좋겠습니다. 이건 무슨 뭐 신경 쓰라고 신경 사주 의혹 아닙니까? 네. 왜 나를 왜 공지로 몰아요?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뉴스타파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저희는 아주 작은 네. 매체입니다. 저도 신경사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뭔데 또? 22대 국회에서 예. 저는 법제화를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가 KBS에서 없어졌잖아요. 그랬죠. 왜 없어진지 아세요? 왜 없었어? 나도 몰라. 안에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그거를. 기자들이. 그리고 그거 거기 가서 내부 비판을 하자요. 제가 KBS 내부 비판하면 제가 KBS에서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까 되게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하면서 저를 싫어하는 사람 10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부 비판을 못하면 외부도 못한다고 내부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저것도 멋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도 안 오려고 하고 맞아. 와서 내부 비판하는 거 엄청 부담스러워하고 또 기자들 문화 중에 자기네들끼리 어울리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출입처에 있는 고위직을 부르거든요. 맞아. 그래서 구미라고 일본말을 쓰는데 거기에서 왕따가 당하면 취재력이 확 떨어집니다. 일종의 그룹 같은 예, 거군요. 그룹이에요. 꿈이. 예,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중앙일보를 비판하고 조선일보를 비판하고 동아일보를 비판하면 거기에서 따당하거든요. 왕따를 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가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는 잠깐 하지만 또 돌아가면 거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해야죠. 그러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 와서 비판을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럴 수 있네. 그래서 저는 22대 국회가 법제화를 해서 KBS, MBC가 편성은 의무화하고 네. 제작은 저 같은 사람에게 독립적으로 해서 고정 편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지금 손석희 사장이 JTBC에서 미디어 비평 그렇게 하고 싶어 했는데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독립적으로 미디어 비평하고 편성할까 법제화를 좀 해줬으면 좋다. 좀 신경사주 좀 부탁드립니다. 신경사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사람도 KBS 직원이야. 그리고 자기 후배도 있고 선배도 있고 동기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그들과 관련된 보도를 까는 거야. 제의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빠. 기분 더럽지. 나쁘죠. 근데 이 사람은 거기다 대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 욕하는 거야. 전부 다 전화. 한 명도 못 봤어요. 칭찬하는 사람을.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심지어 카메라 감독도 이 사람 욕하는 내가 들었잖아. 화장실에서 카메라 감독은 욕할 게 없어요. 카메라 감독이 저 쓰레기는 언제 퇴사하냐. 카메라 감독이. 글쎄 말이다. 와,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야. 충격받았어요. 대단해. 진짜 대단해. 맞죠? 진짜 대단하더라고. 다 싫어하더라고. 최소한 같이 일하는 제작진들은 한두 명은 그래. 우리 팀장이 고생한다 이럴 만한데 팀원들도 다 욕하는 거야. 아니 우리 최경영 선배 저희 팀원이었어요. 팀원들도 다 욕하는 거야. 내가 아주 놀랬잖아. 되게 좋아하시네. 이거 맞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세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